여섯 번째 25년 8월 28일 목요일 89페이지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하나의 모닥불 해냄. 조정래 작가의 작품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영화, 오페라, 뮤지컬, 만화로 만들어졌으며 TV 드라마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표지 그림 홍선웅. 아리랑 전 12권. 강인한 민족 정신이 깃든 영혼을 사로잡는 장엄한 감동. 큰 소설이 주는 큰 감동. 아리랑을 읽으십시오. 우리 한민족의 뜨거운 숨결과 웅장한 기상, 그들의 처절한 삶과 헌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정 이 땅을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한강 전 10권. 조정래 문학이 완성한 격동의 현대사 30년. 한국 근현대사를 소설 문학으로 결선하는 기념비적 대작.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태백산맥을 넘어 아리랑을 부르며 흘러온 한민족 근현대사 100년의 완성. 한강에서 장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나십시오. (89페이지) 문서방은 연극 후 이틀을 끔찍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김범우는 속이 메스크리다 못해 식목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뎌내며 문서방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죽이는 자와 죽는 자가 대치한 현장, 그 빛과 어둠으로 양분된 극단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현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소화다리 아래 갯모래고 갯바닥이고 시체가 질펀하니 널렸는디 아이고매 인자 징여서도 못 보겠구만이라. 재미가 오진 싹가스도 똑같은 거 2번씩 보면 질리는 법인디 사람 죽이는 거 날이 날마다 보자니께 환장하겠구만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른 사람들 편이란께 나쁠 것은 없는디 사람도 지각각 죄도 지각각이라고 사람마동 진죄가 달쁠 것인디 어째서 마구제비로 죽이기만 하는지 날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무서짐수로 살살 겁이 난단께요. 김범우는 놀란 눈으로 문서방을 건너다보고 있었다. 그건 바로 염상진이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었다. 염상진이 문서방의 말을 들었으면 무엇라고 할 것인지 궁금했다. 그러나 김범우는 염상진의 그런 과감하면서 격렬한 행동전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조직 속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의 행동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전체 조직의 통일된 방법이었고 그런 방법이 동원되기까지는 현실적인 필연성과 당위성이 엄연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장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군정의 무력 탄압에 그 명백한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방어적 폭력이었고 상대적 폭력이었다. 미 군정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부인, 친일파 핵심 세력인 한민당의 옹호, 민족 반역 세력인 군 경찰 출신들의 재등용, 비호, 공산당 활동 격화,
청년당 구성과 백색 테러 감행, 공산당원들의 무차별 체포와 조직 파괴 공작,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를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던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로당은 지하활동 속에서도 순환과 피해로 얼룩진 세월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차별한 폭력 앞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또 다른 폭력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국주의적 지배술수에 말려든 것일 수 있었고, 군정이 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타당성과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쪽의 폭력이 상대의 폭력을 의식 못할 때 그건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게 폭력의 생리이고 법칙이었다. 염상진이나 그 조직은 이번에 일으킨 행동으로 과연 미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을까? 김범우는 자신이 귀국해서 벌이게 되었던 논쟁을 지금쯤 염상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인지 궁금했다. 그때 자신이 예상했고 주장했던 것처럼 군정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공산당 파괴로 일관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남로당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오고 있었다. 10.1 폭동, 2.7 투쟁, 4.3 사건을 거치면서 조직의 약체화로 치달아온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염상진은 자신들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김범우는 그 방어적 폭력의 외로움과 한계성이 너무 답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김범우의 불면증은 점점 깊어갔다. 김범우는 1943년의 막바지 12월을 방에서만 보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겨울 들판처럼 황량했고 겨울 하늘처럼 음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해그름이 되어 집을 나서서 중도방족을 한없이 걷다가 어둠에 묻혀 돌아오는 산책뿐이었다. 1944년 1월 5일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생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학도병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과 맞걸리고 있었다. 만약 삶을 내던지기로 작심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날을 넘긴 다음에 할 일이었다. 겨울방학이 되어 동경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학병 참전이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의 아버지 김사용은 벌써 수차에 걸쳐 경찰서에 불려다닌 다음이었다. 경찰서에서 김사용을 호출한 것은 전혀 없던 일이었다. 큰아들 김범준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읍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입에 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은 김사용과 함께 화를 쏘거나 꽁사냥을 다니거나 할 정도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사용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일본에 희사했다는 소문이 와짝 퍼졌다가는 금세 사라지고는 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소문을 빨리 감추려 했고 그때마다 김사용을 욕하기는커녕 장한 사람으로 마음에 새겼다. 그건 모두 독립운동하는 아들로 인해 지르는 고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김사용을 호출한 경찰서장의 태도는 완강했다. 작은 아들을 학병에 내보내지 않으면 큰아들의 행위를 공개 수사에 붙이고 김사용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김사용의 그 어떤 제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엉거주춤한 유보를 해놓은 상태였다. 김범우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건 전말을 듣고 나서 곧 마음을 작정하고 말았다. 학병에 나가는 길밖에 없었다. 형은 독립운동을 하고 동생은 학병으로 참전해야 하는 기구함을 되씹으며 밤을 새웠다. 그리고 아침 일찍 경찰서장을 만나러 갔다. 경찰서장 앞에서 학병 지원서를 썼다. 그런 다음 김범우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했다. 김사용은 방바닥에 시선을 떨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차마 작은 아들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염상진이 불쑥 찾아든 것은 금요날 밤이었다. 구두를 신은 채 방으로 뛰어든 그는 다짜고짜 내쏘았다. 자네 학병 나가기로 했다면서? 형님, 이거 어쩐 일이요?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요? 가세. 개돼지처럼 끌려갈 날만 기다리지 말고 나오고 가세. 염상진의 기세는 곧 김범우를 끌고 나갈 것처럼 열받지 않았다. 김범우는 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 듯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쇼. 남일? 염상진의 얼굴이 딱 굳어지는 것 같더니 금방 부드럽게 풀리며 자네 억지소리 하는구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네 심정 내 다 알고 왔네. 여울은 난감할 때는 누구한테나 어떤 계기가 필요한 법이네. 가세. 내가 자네를 안전하게 피신시켜 줄 테니까. 형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안 돼요. 김범우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자네 정신 똑똑하니 차려야 쓰네. 자네 어르신이 일본 놈들 헌데 기부금 내는 것이고 자네 학병 지원하고는 생판 다른 문제니까 자네 행동도 그렇게 이해되고 용서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네. 그건 자네 단독적인 문제고 자네가 잘못 행동하면 범준이 형님 업적까지 똥칠하는 것이네. 일본 놈들 공갈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저항해야 하네.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 있게 박차고 나오고 가세. 요건 마지막 기회네. 형님, 말 고맙지만 난 그럴 용기가 없군요. 김범우는 자족적인 웃음을 흘렸다. 돼지처럼 학병에 끌려갈 용기는 있고 염상진이 부럭 소리를 질렀다. 그 눈이 불을 뿜고 있었다. 형님이 가진 용기만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도 따로 계획이 있어요. 염상진의 눈을 맞쏘아 보고 있는 김범우의 눈에는 염상진이 뿜고 있는 열기를 능히 받아낼 만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염상진이 침을 뱉듯이 말하고는 돌아섰다. 김범우는 그가 피신 중인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형님, 조심해 가시오. 김범우는 다급히 뒤따라 나가며 말했다. 염상진은 조작쟁이 때문에 형을 살고 출감하자 뒤따라 나온 징집 영장을 피해 자취를 감추었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온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헤어질 수 없는 것이 김범우로서는 너무 가슴 아팠다. 김범우는 1946년 1월이 다 저물어 갈 즈음에 학병에서 돌아왔다. 집을 떠난 지 꼬박 2년 세월이 흘러 있었다. 어디 보자. 내 새끼. 어디 보자. 니를 영영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여름 무정한 거사. 어디서 뭘 하다가 인자 사오냐 금매. 놈들은 다 오는디 니만 안 오니께 얘 미속이 어찌 것이냐. 타고 또 타고 참말로 영영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병색이 완연한 어머니는
김범우의 전신을 더듬고 또 더듬으며 한정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는 날부터 두 자식을 기다리며 밤낮 없이 흘렸을 눈물로 벌겋게 짓물러 내려앉은 어머니의 눈자위를 보며 김범우는 소구름을 씹었다. 거기엔 모성의 질기고도 아픈 인내가 연결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득병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에게 해방의 의미는 두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었을 터였다. 그런데 응당 돌아와야 할 두 아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승객이 된 것이라는 파다한 소문을 어머니가 못 들었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 어떤 매질보다 아픈 그 소문의 공포를 어머니는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몸은 성하냐? 절을 받고 난 아버지의 첫 물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는 꽤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김범우는 보려 끝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그런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려 어디서 뭘 허니라고 그래 오래 걸렸냐? 아버지의 이 두 번째 물음은 꼭 대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애태운 기다림에 대한 어머니와는 다른 감정 표현이었다. 설령 그것이 아니었다 해도 김범우는 자신이 거쳐온 2년 동안의 생활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가거라, 건너가 쉬어. 아버지는 얼마나 고단하겠냐 한 말을 혼잣말처럼 낮게 내었다. 김범우가 기억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자 했던 2년 동안의 행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들추어지게 되었다. 순천 주재 미군 정청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이다. 그날 또 김범우는 끈끈한 잠의 흡인력에 빨려들어 아침도 먹지 않은 채 정오를 거의 보내고 있었다. 수마라는 말이 있었다. 글자의 뜻 그대로 잠의 마귀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의식하면서 또 김범우는 속수무책이었다. 처음에는 그 마귀를 떼쳐내려고 약간 노력을 해보았다. 그러나 곧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일으켜 세우려는 의식의 마디들은 그 마귀의 힘에 흐물흐물 녹고 말았다. 그건 딱히 잠도 아니었다. 전신을 가눌 수 없게 어딘가 깊고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는 질기고도 끈끈한 액체의 피로감이 끝도 없이 밀려들었다. 김범우는 거기에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그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리 끝까지 푹 잠겨있는 그 끈끈한 액체의 구속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어렴풋하긴 했지만 누군가가 부르고 있는 소리를 의식하고 그 의식에 따라 일어나야 된다는 의식을 하고 자신이 일어나려고 하는 의식을 의식하는데도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은 몸대로, 의식은 의식대로 개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순천 군정청에서 왔습니다.
이 소리가 그의 의식과 몸을 순식간에 하나로 결합시켰다. 거기 누구요?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며 문 밖에 나르고 와락 고함을 질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뒤엉켜지고 있었다. 그는 견디기 어려운 역겨움을 느꼈다. 저 군정청에서 손님이 오셨구마요. 주저하는 목소리는 군정청을 2번씩이나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범우는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음을 흘렸다. 머슴까지 무의식적으로 2번씩 강조할 만큼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미 군정청에 김범우는 아무런 흥미도 없었다. 망할 자식들, 빨리도 찾아왔군 하고 생각하며 김범우는 잠시 오늘이 며칠일까 하고 날짜를 가늠해 보았다.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요? 김범우는 무감각한 어조로 말하며 방문을 밀었다. 방으로 왈칵 밀려든 건 한 바지개만큼의 1월의 찬바람과 부신 햇살이었다. 그는 숨을 흡 들이마시며 눈을 가늘게 떴다. 햇살을 맞받아 자꾸만 좁아지려는 그의 시야에 머슴과 함께한 사내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님. 사내는 입심 좋게 허리를 반으로 푹 꺾으며 인사했다. 김 선생님? 어이없이 코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김범우는 꾹 눌렀다. 30서너시 되어 보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사내의 넉살이 역겨웠다. 나흘 전에 돌아오셨더군요. 그동안 편히 쉬었습니까? 김범우는 사내의 말을 듣고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깨달았다. 자신은 나흘 동안 줄곧 수마에 붙들려 시간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너 번 밥상을 대하고 몇 차례 변소를 가고는 했지만 그런 행위는 모두 잠에 취한 채 행해진 것에 불과했다. 김범우는 비로소 확실해진 시간을 의식하며 사내를 향해서 똑바로 시선을 던졌다. 사내의 여손은 지극히 부드럽고 예의 바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감정은 정반대였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은 그만 자는 게 어떨까요? 사내의 어감은 이런 의미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사내는 김범우의 눈초리를 의식 했는지 흐트러지지도 않은 자세를 다시 고쳐 똑바로 섰다. 저는 군정청에 근무하는 한창길입니다. 청장이신 화이트 대위님께서 김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는 분부를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내가 경직된 음성으로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한달음의 용건을 쏟아놓았다. 김범우는 또 해설픈 코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눌렀다. 사내는 배고픈 고양이처럼 영약하게 영리한 친구였다. 상대방의 기분 변화를 예민하게 간파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언행의 명암을 뒤바꿔 가는 기밀성을 보이고 있었다. 직책이 뭐냐고 물어볼까 하는 직구전 생각이 떠올랐지만 김범우는 그만두기로 했다. 자신의 육감이 털리지 않는다면 그 위인의 됨됨이로구와 양지지향성 식물처럼 벌써 여러 번의 배신적 변신을 꾀한 농마 같은 예솔께 뻔했다. 급히 모시고 오라는 분부였습니다. 사내는 김범우의 눈길을 견뎌내기가 곤혹스러웠던지 불쑥 말했다. 분부라, 그거 어느 말이오? 김범우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물려 있었다. 네? 그건 옛날 양반 찌끄레기들이 쓰기 좋아했던 말이오. 요새 말로 하자면 명령이 되겠는데 그 명령을 나한테 한 거요? 아니면 형씨한테 한 거요? 그것이 그렇게 당황한 사내 입에서는 굳이 쓰기를 피하던 사투리가 튀어나왔다. 형씨 말대로 나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니까. 그 명령이 나한테 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소. 난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가서 전하시오.
김범우는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때 문을 덥석 잡는 손이 있었다. 자네는 어느새 다리를 마루에 걸친 채 문을 붙들고 있었다. 선생님, 어쩌려고 이러신단가요? 군정청장 미군 대위 말인디요. 자네는 김범우의 코앞에 얼굴을 디물고 다급하게 말했다. 김범우는 울컥 비위가 상하는 걸 느끼며 굳어진 자네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싶은 역겨움을 간신히 참아냈다. 날 연기하는 거요? 화이트 대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미군 대위가 날 어쩌지는 못할 것이오. 그걸 염려했거든 맘 놓고 돌아가시오. 김범우를 쳐다보던 사내의 얼굴은 금방 의혹에 찬 두려움으로 덮였다. 사내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전혀 감추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범우 쪽에서 그런 사내를 보기가 민망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인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김 선생님이 안 가시면 명령 수행을 제대로 못한지 입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대위님이 찌뿌차끄지 내주심서 모셔오라 했고 길 멀르는 미군 운전수하고 욕심내기를 이렇게 쫓아왔는디 지나철 생각해서 나도 가주셔야겠는디요. 사내는 더할 수 없이 비굴하게 액을 하고 있었다. 이 친구가 만약 일본 형사 출신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김범우는 하고 있었다. 그러고 말입니다. 김 선생님, 오늘 안 가신다고 해서 대위가 그만둘 줄 아실까요? 우리 같은 쫄자야 깊은 내막 모르고 눈치로 때려잡는 것이지만서도 대위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날마동 보낼 것이구만요.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할 판국이라면 날마동 뽑기다가 만날 거 뭐 있는가요? 고름이 잘 안 되는 법인디 어쩌실런가요? 사내는 노유한 눈동자를 굴리며 김범우의 감정을 읽어내려 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바로 그 점이 이미 마음에 걸렸었다. 그들은 일단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 확실한 근거, 그리고 충분한 납득이 되기 전에는 결코 단념하지 않는 미련스럽도록 철저한 종족이라는 것을 김범우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가도록 하겠소. 나가서 기다리시오. 김범우는 부표정하게 말했고 선생님 고맙구문이라. 고마워요. 한참 길이라는 나이 든 사내는 가엾을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 김범우는 찬물로 낯을 씻고 몇 푼의 돈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섰다. 대문 앞에는 지프차가 멈춰서 있었고 그 둘레로는 크고 작은 동네 아이들이 경계와 호기심이 엇갈리는 눈으로 차를 에워싸고 있었다. 핸들에 발꿈치를 괴고 앉은 흑인 병사는 무려 한듯 느릿느릿 껌을 씹으며 큰 눈을 끔뻑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접근을 막듯 뒷짐을 지고 엄격한 표정으로 서있던 한창길이란 사내는 김범우가 대문을 나서는 걸 보고는 재빨리 다가갔다. 김범우의 앞에 이른 사내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다. 저 혹시 양복이... 김범우는 사내의 망설임을 금방 알아차렸다. 왜 이 옷으로는 대위를 만날 수가 없겠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양복보다 우리 이웃나라 옷이 얼마나 좋소? 이 추위에 뜨뜻하고 몸 편하고 어서 갑시다. 사내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범우는 사내의 지적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동안 입고 뒹굴었던 바지 저고리를 그대로 걸치고 나선 참이었다. 양복을 갈아입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긴 했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생각이 앞서 외투만 들고 나왔던 것이다. 앞자리에 오르는데 운전병이 굿모닝 서 하고 인사했다. 하이 굿모닝.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받고는 김범우는 순식간에 저질러진 자신의 경솔에 어금니를 물었다. 태평양의 외로운 섬 산타 카탈리나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교회 어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면서 샌프란시스코 교회 어느 포로 수용소 앞으로는 영원히 영어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운전병이 쓰라고 존대를 하는 것조차 뱀 껍질이 닿는 것처럼 싫었다. 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운전병은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킨 것뿐이었다. 그들의 그 절저성이 싫었다. 이제 다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도 그 절저성의 발로였고 산타 카탈리나 연합군의 동지에서 하룻밤 사이에 포로가 되어 샌프란시스코의 포로 수용소로 보내진 것도 그 철저성의 실천이었다. 김범우는 자신이 집에 돌아온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손이 뻗쳐오는 신속성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의 치밀성이나 기민성에 대해서는 이미 산타 카탈리나에서 탐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벌교라는 하나의 읍에 대해서도 전봇대의 수요, 소와다르의 길이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산타 카탈리나에서 벌교 폭우의 침투가 제한되었는데 현지 탐사를 한 잠수정에 의해 뻘밭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닷새 만에 날아들 정도였다. 로스앤젤레스의 근해, 산타 카탈리나 섬과 한반도의 구석, 벌교 폭우와의 거리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로스앤젤레스의 근해, 산타 카탈리나 섬, 로스앤젤레스. 김 선생님은 미국서 사셨는가요? 차가 진트제를 올라가고 있을 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내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듯 마침내 은근하게 물어왔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시오. 그건 형씨의 임무밖이니까. 김범우는 찬바람이 휘 끼칠 만큼 매정하게 잘랐다. 사내는 흠칫 놀라며 긴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왠지 모르게 턱없이 거만하게 느껴지는 김범우의 뒤통수를 사납게 노려보며 사내는 마구 욕을 퍼대고 있었다. 저 같은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갱이의 피도 안 모른 새끼가 영어졸이나 씨불리는 모양인디. 지미를 어디 두고 보자. 언제고 내 손에 걸려들면 빽다구를 쌈박하게 추려볼 것인께. 어우 톰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화이트 대위는 그들 특유의 약간은 헛봉스럽고 모절제한 것 같은 몸짓을 지으며 김범우를 맞이했다. 자신을 굳이 톰슨이라고 부르는 것에 김범우는 냉소를 보냈다. 일부러 그렇게 호칭함으로써 유대감을 상기시키고 자기네의 관심이 도를 나타내고 이쪽의 마음을 일거에 사로잡으려는 그들의 철저성이 잘 드러난 행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 대위님. 용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내 호칭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톰슨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산타 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있도록 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OSS 첩보 훌륭은 톰슨이 아니라 조선인 김범우라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톰슨. 김범우는 일부러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들이 톰슨이란 호칭으로 읊고자 하는 그물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었다. 화이트 대위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이었던지 무척 당황하는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아, 그 점은 내 실수였어. 미스터 킴, 기분 나쁘게 했다면 내 사과하겠어요. 난 단순히 반가워서 사용해본 이름일 뿐이었어. 역시 그들다운 솔직하고도 능란한 제스처를 화이트 대위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스처에 불과할 뿐 그의 상한 기분까지 회복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김범우는 잘 알고 있었다. 왜 나를 불렀는지요? 김범우는 대위와의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아, 그건 다름이 아니라 대위는 언짢은 기색이 여견한 얼굴로 쩝쩝 마른 입맛을 다지고는 미스터 킴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빠르게 말을 해치웠다. 뻔한 요구였다. 산타 카탈리나의 연장으로서 말입니까? 김범무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대위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대위는 마땅한 말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지 천천히 담배를 빼들었다. 우린 능력 있는 통역관이 필요하오. 물론 적정 보수도 지급하게 될 것이오. 대위는 더듬거리듯 어렵게 말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엷게 웃었다. 적정 보수란 말이 자신을 유혹하기에는 너무나 허약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산타 카탈리나의 일원이 됐던 것도 전적으로 내 개인의 선택권에 의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적정 보수가 지급되는 통역관의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대위님의 호의는 고마우나 나는 그 일을 맡을 형편이 못됩니다. 김범우는 그들의 생리에 맞게 명백한 태도를 보였다. 대위는 몹시 당혹해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그 당혹해함이 비위에 거슬렸다. 그것은 말만 꺼내놓으면 감지덕지할 것이라고 이쪽을 쉽게 생각했던 계산착오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킴, 이건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오. 김범우는 또 엷게 웃었다. 대위는 그들다운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내 전공은 영문학이 아니니까요. 대위 얼굴은 보기 민망할 지경으로 일그러졌다. 딴일이라니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대위는 야비하게도 회피의 기회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난 선생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나라 건설의 그 어떤 일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우는 침착하고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고 그런 자신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마음에 들 수가 없었다.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교육.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는 더듬거리며 백기를 들고 있었다. 김범우는 군정청을 나서며 전주가 고향인 박두병을 떠올랐다. 아마 박두병도 자신과 똑같은 제의를 받았을 것이 거의 틀림없었다. 그도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제안을 거절했을 것이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동지에서 포로로 바뀐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절망했던가. 그는 버마 전선의 같은 소대에서 만나 나흘 전 인천항에 귀국해서 헤어질 때까지 2년여를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기막힌 사이였다. 그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가 아닌 조선인으로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했던 요구가 받아들여져 두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혹독한 OSS 첩보요원 훈련을 밤낮 없이 3개월간을 받았고 미 지상군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전초 작업 임무를 띠고 침투되려는 즈음에 일본 땅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훈련지 산타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 신세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